일본 당국이 삼성전자 도쿄 지사를 비롯해서 도쿄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시선집중은 조선일보를 인용한 방송에서 일본 자민당에서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는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항해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도쿄 지사의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 대사관도 압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위의 사항과 아무 관계도 없는 데다가 일본의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으로 일본 법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곳인데 일본의 가장 큰 정당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황당한 논의가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작년에 한국대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으키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당이며 오래전부터 삼성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규제는 작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본 자민당 고위급 임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공급을 막아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심인 삼성을 무력화시키자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구상은 수년간 일본의 자민당 우익파 의원들이 언급해 왔었고 실제 작년에 실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을 막았더라도 한국이 예상과는 다르게 선방했고 일본이 오히려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제징용 이슈와 결부해서 삼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의 제일 기업인 삼성의 도쿄 지사를 압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한국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시켜 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일본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스가 내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압박한다면 일본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 내각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철회하라고 총리가 되자마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입니다만 한국만큼은 강제징용 판결이 해결되기 전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즉 스가 내각에서 가장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교 현안 중 하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이고 이는 스가 내각에서 아베 총리가 마무리 못한 강제징용 판결건을 해결해 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압류를 비롯해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압류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스가 총리의 잔여 임기는 1년 남짓인데 그 안에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므로 더욱 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막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현재 12%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좋지 않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권으로 정부를 비판한 회원 6명은 임명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베보다는 공정한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지율 하락을 회복할 재료를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강제징용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이제는 한국 내 일본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도쿄지사 압류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단순히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철회하라는 으름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대사관 압류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쿄 소재의 주일대사관을 실제 압류하게 된다면 한국은 일본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대사관은 일본에 있더라도 국제법상에서 한국 땅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양국이 단교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 미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등을 해킹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텍사스 중국 총영사관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물자 반출 등을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이 한국 대사관 압류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자신들도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에 일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법상 한국의 대사관은 압류할 수가 없고 정식 절차에 의해 철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의 강제징용 및 소녀상 등 역사 문제에 관련해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일본의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내각을 꾸린 스가 총리가 매우 조급하다는 것이 이 와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의 외교부가 독일 외교장관에 소녀상 철구를 요구한 자체를 보자면 매우 조급해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소녀상 문제를 처리했던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 독일 사회 전반에 소녀상이 알려져
결국 소녀상을 보호하게 된 역풍을 맞게 된 상황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스가 총리는 지지율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정식 총리가 되던지 아니면 차기 총리 선거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치적을 짧은 기간에 쌓아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큽니다. 한때 스가는 단순히 차기 총리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다가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스가 총리의 행보를 보면 차기 총리에 대한 야망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방역 실패나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전반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동남아까지 순방하면서 외교 치적에도 열을 올리며 매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여러가지 행정을 아베 내각에 비해서 거의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아베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스가는 올해 안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 어민단체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해 각종 환경단체가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관련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 가운데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한국으로 잠재워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내각 특성상 더욱더 이런 정책을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렇게 강경 정책을 남발해서 잘 되지 않으면 차기 총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다시 일본 내각에 편입되고 이것이 성공하면 총리를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가 다시 차기 총리 선거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자로 퇴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두 번째 등장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여전히 우익으로 구성된 일본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차기 총리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과 같이 잠시 2선에 빠져 있으면서 상황 정치를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1선에 등장하는 것이며 그동안 스가 총리는 아베가 하기 껄끄러웠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본래 한국과의 이슈에서 아베는 좀 더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각종 무대에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1대1 회담을 갖기도 하면서 차마 한국에 더 이상은 일부 강경한 정책을 진행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온갖 스캔들로 일본 내부에서 시달리니 잠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등장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아베가 푸틴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리는 몰라도 최소한 일본 내각에서 일정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아베가 즐겨하던 한국 때리기는 단골로 등장하면서 우익 세력 지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나서 자신도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가투오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는 아베와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참배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자민당 우익 정권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도 아베와 같은 노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연일 강경책을 펴며 외교적인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대사관 압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일본 당국이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자민당 관련해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침투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MIT에 있는 컴퓨터 동아리에서 사용한 해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39초마다 한 번씩 하루 평균 2244번의 해킹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41억 건의 해킹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세계 정보보안 시장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을 만큼 많은 해킹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 기술의 절대 강자 국가들로는 중국, 미국, 터키, 러시아, 대만 등이 있는데 최근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까지 해킹 가능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천재 해커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보안 매체 크랩스온 시큐리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해마다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최고급 수준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고급 IT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운 학생들 수는 60만 명이 넘었다.
미국에 있는 42,000개의 고등학교 중 고작 2,100곳에서 컴퓨터 과학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IT 교육이 미국보다 양과 질 모두 앞섰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받는 초봉은 1억을 가볍게 넘깁니다. 5년의 대기업 경력만 쌓아도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IT 천재들의 고액의 연봉을 줄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러시아 젊은이들 대부분이 개인 해커 또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개회식 도중 메인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이 꺼지고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창올림픽 해킹 사태의 주범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GRU 산하의 74455 부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군 정보기관 요원이 평창올림픽 관련 컴퓨터 수천 대의 데이터를 삭제해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버렸다. 올림픽 파괴자라는 악성 코드 공격을 가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소행이다 라고 전하며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6명을 신원 도용, 컴퓨터 손상, 사기 등 총 7개의 제목으로 기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가 해킹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당시 러시아 선수단이 정부의 주도 아래 도핑을 시도했고 IOC는 러시아 선수단들이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공격을 진행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하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작을 한 적도 없고 현재도 그런 일을 꾸미고 있지 않다. 미국이 반러시아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마녀 사냥을 촉발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한때 실용적이었던 러미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 해커들의 타겟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표 언론 더 가디언은 러시아가 도쿄올림픽에 사이버 공격을 할 계획이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가 미국 정보기관과 공동작전을 공개했다.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도쿄올림픽을 한 차례 연기하며 7조 원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7천억 엔이 될 것이다 전했고 미국 최대 규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올림픽이 연기되면 5,500억 엔 정도의 일본 경제 피해가 생길 것이다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의 BBC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열지 못할 경우 대회를 취소하겠다. 전 세계 주요 연맹의 모든 스포츠 일정을 일본 때문에 매년 바꿀 수는 없다.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두게 할 수는 없다. 도쿄올림픽 개막일은 2021년 7월 23일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전하며 일본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 뇌물을 통해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지난 2013년 9월 7일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를 전후로 컨설팅 회사 블랙타이딩스에 232만 5천 달러를 송금했고 블랙타이딩스가 라민 디악 IOC 위원의 아들인 파파마사타 디악과 그의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타이딩스는 파파마사타의 러시아 계좌에 15만 달러를 그가 소유한 세네갈의 PMD 컨설팅 회사에 21만 7천 달러를 보내는가 하면 파파마사타가 구입한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고급 시계까지 대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은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해킹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쿠릴 열도는 이투르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이렇게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185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가 1945년에 소련에게 넘어갔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냈고 이투르프 섬을 시작으로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까지 순차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내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를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쿠릴 열도에 있는 4개의 섬 중에서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 이 2개의 섬이라도 얻기 위해 이들은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했고 1956년에는 일본 소련 공동선언으로 쿠릴 열도 중 절반을 일본이 되찾기 일보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가 소련을 도발하며 자극했고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아베 전 총리와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까지 쿠릴 열도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일본의 쐐기를 박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방정부는 이틀 전 투자 관련 회의에서 남쿠릴 열도에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투르프 섬 야스니 공항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산악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온천 수영장과 7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것이다. 240억 루블을 투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쿠릴 열도 중 절반을 일본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왔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240억 루블 투자 중에서 90억 달러는 러시아 정부가 나머지 190억 루블은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는 일본에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에 참가했고 무기와 장비도 무려 200여 개를 준비해 지상과 해상 방어를 위한 실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총리로 취임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일본의 총리가 아베였던 스가로 바뀌